일단 이제 이 시사적인 부분으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제 잠깐 제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들 다 생각나시죠? 네. 금메달 딴 그림들인데 굉장히 이제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딸 때는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그 지하철에서 이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연아가 금메달 땄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박수 치라고 박수를 유도하더니 그 하수구 뚫는 걸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알았는데 여기 있는 선수들은 참 훌륭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큰 일을 했고요. 뭐 이 그림들 혹시 다 기억나세요? 예, 이 그림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 그림들 보면은 뭐 다 이제 슬픈 얘기들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들인데 하나씩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구루지아의 이제 루지 선수가 연습 중에 이제 이 사망해가지고 기간 내에 이제 장례식을 한 사진인데 이거는 보면 이제 자기 실력하고 무관한 거죠. 환경 자체가 진짜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된 이런 환경이고요. 이 그림도 기억나시죠? 이제 성시백 선수가 이렇게 하는데 이호석 선수가 이제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넘어져서 이제 땅을 치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실력도 있고 잘했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와서 다 망쳐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자 쇼트트랙 선수가 금메달 땄다고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실격 이렇게 됐던 장면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실력은 최고였는데 심판이 그거는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 당신의 성과가 아니야 해가지고 2등을 1등으로 일단 올려줍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 그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때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금은동 메달 다 땄죠. 그거 보셨죠? 예, 아주 최고의 실력인데 이런 부분. 또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네덜란드의 이제 크레머 선수인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코치가 잘못 알려줬습니다. 길을.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갔던 그 그림이고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고글을 집어 던지는 이 장면이죠. 자기는 실력이 있는데 코치가, 리더가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이제 마오 선수인데 일단 앞에서 세계 신기록을 냈다라고 해가지고 뭐 환호가 끊어지지 않을 때 링크장으로 들어섭니다. 이거 아무리 웬만한 강심장이어도 그 상태에서 몇 번 넘어지지 않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조직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자기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나보다 너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항상 2인자. 뭐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쭉 보면 앞에 메달을 땄던 메달리스트하고 지금 이렇게 소위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루저가 된 사람하고의 차이는 실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일개미의 반란 책을 냈으니까 일개미의 반란이 뭐냐? 일개미들아 회사를 떠나라? 절대 아닙니다. 일개미의 반란은 회사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래오래 생존하는 게 이제 반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들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회사를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란은 원하는 만큼 못 다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니는 게 반란이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다니기 위한 지혜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 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보니까 이제 저보다 대선배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 선배님 맞으시죠? 늙어 보이시는 건 아니시죠? 예, 저보다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요. 뭐 후배가 하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틀린 게 있으시면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책 얘기를 좀 이렇게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이런 겁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팀장은 임원한테 맨날 깨져요. 근데 이 팀장이 나한테 좀 지각했다고 뭐라 그러고 점심 먹고 10분 늦게 왔다고 뭐라 그러고 자꾸 뭐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대리나 과장이
이제 한번 이 팀장하고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 되겠다. 힘도 없는 사람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솝한테 지혜를 묻습니다. 이솝이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옛날에 당나귀하고 수탉하고 친구가 이제 둘이서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당나귀를 덮치려고. 그랬더니 그 수탉이 꼬끼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냅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수탉의 울음소리를 되게 싫어한대요. 그걸 보고 당나귀가 사자를 쫓아갑니다. 막 수탉의 울음소리가 안 들릴 때쯤 돼서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나귀는 수탉보다는 강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모두한테 강하지만 수탉한테만 지는 거거든요. 수탉의 소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당나귀가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가 수탉한테 힘세다는 것만 생각한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동료, 이제 혹시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과장님이시죠? 이제 다른 동료 과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업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영업 과장하고 영업 관리 과장이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자꾸 대립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막 마음도 아프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팀장한테 이걸 좀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솝한테 지혜를 한번 또 구합니다. 이솝이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개 두 마리가 있었는데 먹이를 갖고 서로 한쪽씩 잡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너네들 뭐하니? 그랬더니 이거 먹이를 갖다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먹이를 줘봐. 그러더니 자기가 반을 뚝 자릅니다. 그러더니 저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아보더니 이쪽이 좀 무겁네 그러고 이쪽을 잘라가지고 자기가 먹습니다. 이렇게 달았더니 또 이쪽이 기우니까 이거 좀 해놔요. 자기가 또 잘라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우가 잘 먹었다 안녕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는 거죠. 이것도 직장 생활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재를 당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직장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부하나 이제 동료가 자꾸 자기 거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뭘 해달라고 그러고 요구하고 고맙다고만 하면서 자꾸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하면은 인간성 나쁜 사람이고 협력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게 소문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솝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솝이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그 사냥개가 한 마리 있고 일반 개가 있었습니다. 암사냥개가 새끼를 뱄어요. 겨울이어가지고 추운 계절이 돼서 집에 있는 개한테 내가 애기 새끼를 날 동안만 좀 집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하잖아요. 우리 원래 여자하고 애들한테 잘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남자는. 그래서 집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개한테 그 집을 좀 이제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날씨도 춥고 내가 해산이 안 돼서 그런데 산후조리 때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또 이게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냥개가 이를 드러내면서 새끼들하고 같이 집개를 쫓아냈다는 얘기를 이제 이솝이 해줍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자꾸 우리 팀이 실적이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싫은 소리를 해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솝한테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아는 얘기입니다. 사슴이 사냥꾼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슴이 쫓기고 있는데 사슴이 덩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덩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못 찾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꾼이 멀리 간 걸 보고 사슴이 덩굴을 한 입 따먹다 보니까 덩굴을 다 따먹어가지고 사냥꾼이 사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화살로 쏴서 2600년 전이니까 총은 없으니까 화살로 쏴가지고 사슴이 잡혀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제가 이제 조직에서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회사를 잘릴 것 같다.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뭐냐면 조직에서 10% 잘리면 10명 중에 9등 하면 너는 안 잘리지 않냐. 20% 잘리면 8등 하면 되고
그리고 30% 잘리면 6등 안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1, 2등 하면서 조직에서 적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위안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도 보면 이런 덩쿨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일 잘 못하고 그리고 성격 좀 나빠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이런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같이 부안해독해가지고 쟤는 안 돼 이럴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10등, 9등이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회사 그만두려고 그러면 술 사주면서 그러지 마. 당신이 핵심 인재야. 꼭 필요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지혜들이 이제 이솝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발견을 한 내용이고요. 이솝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솝은 보면은 그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인류 역사의 아버지가 이제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484년경에 살았는데 이솝은 대략 기원전 6세기에서 520년 요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헤로도투스가 처음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헤로도투스 말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기원전 47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솝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예 이솝을 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솝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이렇게 자기 기록에 남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누네스라고 하는 이제 수도승이 처음으로 그 이솝의 생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대성을 하고 이렇게 돼 있고 1700년도에 이제 그 세계적인 우화 작가인 프랑스의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우화집이라는 자기 책에 1편에 이솝의 생애를 갖다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솝은 이제 생존한 인물로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들이고요. 역사 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솝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200년 정도 후에 노예제 시대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시대는 뭔가 이제 글로 남기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라퐁텐이 이제 이솝의 생애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그러니까 이솝은 노예는 아니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못생겨가지고 노예가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롭고 말을 잘해서 주인의 어떤 집사 노릇을 하면서 조언자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귀족들도 만나고 왕들도 만나서 아주 유명한 우화 있다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솝에 대한 얘기는 요만큼만 하고요. 제가 이제 이솝 이야기를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솝이 보면은 여우나 늑대나 당나귀나 사자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상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솝이 여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우는 사악한 녀석이다 라고 이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늑대를 제가 보기에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비열한 사람을 예를 들 때 이제 늑대로 많이 표현했고, 이제 멍청한 사람인 경우에는 당나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일하는 노예들은 개미라고 했는데 개미라고 쓰진 않고 개미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를 보면 제가 이제 이솝 우화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솝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누구한테 했을까를 봤을 때 주루가 다 이제 노예들한테 이솝이 얘기를 해줬고요. 실제 이솝 우화는 보통 30초에서 한 40초나 길어야 1분 내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4편 얘기해 드렸잖아요. 5분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보면은 그 얘기들을 이제 쭉 보면은 아주 짧은 동안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그거에 대해서 나쁜 짓이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한테 그거는 억울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화 속에서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솝 우화는 실제 노예 시대에서 노예들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주 묘하게도 우리 직장에 있는 관계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직장에는 사악한 여우 같은 상사들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비열한 늑대 같은 상사들, 늑대 같은 상사나 동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멍청한 당나귀 같은 부하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쓴 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18년 정도를 했거든요. 1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를 괴롭힌 상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대립하고 경쟁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보면 패턴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실제 보면 조직 내에서 실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술이나 술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솝우화에 있는 얘기와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갖다가 매칭시켜서 모든 걸 다 공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책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 내용이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나만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안 하시길래 그러면은 나는 책이 좀 팔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제가 이제 생각한 의도는 뭐였냐면요. 정말 그 사악하고 비열하고 멍청한 행동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우리 직장인들이 다 알면 실제 그런 행동들은 이제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성 그리고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직장에서 생존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들이 실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원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 속에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만 해야 된대서 이게 조금 이게 좀 이 커넥션이 좀 안 돼서 좀 그런데 졸리시면은요 잠깐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잠 깨고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몰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솝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나귀가 있고 이제 목동이 있는데 옆 산 위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목동이 그 당나귀한테 야 빨리 도망가자 우리 여기 있으면 죽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안 갈래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어도 집 날르고 일하는 당나귀고 그리고 적군이 와도 나한테 일 시키고 뭐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 많이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 텔레콤의 직원들이 1년 6개월 동안 25명이 자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97년도에 IMF 왔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경제나 이런 게 크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국제 외환 위기가 딱 겪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을 갖다 해고시키고 이럴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 잘린다 내지는 잘리고 그러면 자살을 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몽드지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된 직원 하나가 와서 자살 소동을 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쌍용차 노조가 이제 지난해 파업할 때 뭐 일단 부인이 이제 자살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또 부사장님이 자살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인사팀장이 그 50대에 있는 생산직하고 면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을 받기로 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사인을 하세요 하고 이제 사직서를 딱 줬더니 이분이 이렇게 덜덜덜 떠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생각 더 해보시고 오후에 와서 하십시오. 그래도 오후에 아주 이렇게 좀 운 것 같은 얼굴로 와서 이제 사인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그림에 보면 요즘 이제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보면 제약회사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4명이 자살을 했고, 최근에는 의사 선생님도 자살을 몇 분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그걸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제약은 이제 신약이 아니고 제네릭이라고 하는 신약을 카피한 카피 제품들이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뭐 감기약 같은 것도 다 그렇고, 이제 어떤 이제 두통약 이런 것도 좀 거의 그렇거든요. 타이레놀 뭐 이거는 이제 외국 거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약 제품은 대부분이 카피 제품이라서 똑같아요. 제약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골라야 되는데, 똑같은 약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의사가 고르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 요즘 되게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진료를 하다 보니까 보면 애들 공부, 그 다음에 부인이나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런 것 케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사원들이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점도 예약을 해주시고 뭐 내지는 이제 애들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사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돈도 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제 의사도 처벌하고 제약사도 못 팔게 하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약 영업사원들이 그러면서도 회사에서는 실적을 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제약회사들 중에 이제 자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회의는 일본어로 하시고요. 그리고 보고서는 중국어로 쓰십시오. 라고 회사에서 줬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나고 내 나이 지금 40도 안 됐는데 내지는 40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약회사에 있는 분들이 처한 환경들이 그런 환경들에 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뭐냐면 취업률 중에 아들과 아빠가 하나의 직업을 놓고 경쟁한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추이 그림이거든요. 요즘 이제 보면 그렇죠. 아버지 나이는 52, 아들 나이는 29.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유지하면 아들 2명이 취직을 못하고 아들 2을 채용하면 아빠가 나가야 됩니다. 아빠는 결혼도 시켜야 되고 애들 대학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동생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처한 직장에 있는 환경들이 이런 환경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이제 자본주의 경제는 이제 신용에 의한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달러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주고. 이제는 한 번 이제 국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경영 복귀하셨잖아요. 10년 내에 지금 1등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지금 이제 히트 칠 수 있는 건 없다. 새로운 거 해야 되고 지금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생존을 하시고 원할 때까지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상당한 많은 위기 상황들이 올 수 있고요. 이러는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몰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있는 거죠. 사실은 몰입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경영자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안 만들어주면 우리는 몰입 안 할 거냐? 뭐 그건 아니죠.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보니까 7시 10분에 출근해가지고 집에 10시에 들어옵니다. 제 하루 일과 중에 3분의 2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몰입을 안 하고 대충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저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좀 미래가 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해봤습니다. 저 연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아름다운 팔경 이런 걸 제가 블로그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여기가 멋있고 예쁘다. 여기가 좋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문화 이런 걸 블로그에다 자꾸 썼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직업상담사 시험을 제가 쳤습니다. 1차를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15일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 2차가 4월 달에 있는데, 가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계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과장님들 같은 40대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30대 중반 이후 되는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건 뭐하고 주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많으신데 20대에 있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라고 쓴 건데 역시나 지금 한번 쭉 돌아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둘러보시면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20, 30대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 이분들이 지금 힘든 거를 제일 많이 느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생존하려면 당나귀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몰입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우리 직장인들한테 당신의 예상 정년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언제까지 다니기를 희망합니까? 했더니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정년이 35이래요. 다니고 싶은 건 52입니다. 30대 45인데 56세입니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자분들은 조금 더 갭이 있습니다. 희망은 42세인데 다닐 수 있는 건 52세일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남자들은 50세 예상, 희망은 60세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여자분들 많이 좀 힘드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현재 우리 조직에서 살아나가는데 환경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 몰입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리더십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좀 팀장이나 이렇게 리더급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팀장님 계세요? 조직에서 이사님이나 없으신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예, 일단 이솝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들판에 소 3마리가 있었습니다. 검정소, 누렁소, 흰소. 3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검정소를 덮쳤습니다. 그랬더니 흰소하고 노란소가 사자를 갖다가 몰아냈어요. 같이 도와줘서. 또 덮쳤는데 이번엔 흰소를 덮쳤는데 또 도와준 겁니다. 사자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한 명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만나가지고 야 내가 지난번에 덮쳤는데 그때 보니까 옆에 있는 2마리는 안 도와주더라. 너하고 다르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흰소한테 가가지고 내가 덮쳤는데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얘네 둘이 보니까 너 안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노란소를 덮칩니다. 2마리가 안 도와줍니다. 3마리가 다 잡혀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조직에서 보면 리더는 실제 조직원들의 이렇게 단결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들 중에서 보면 조직원들을 분열시켜가지고 자기의 위치나 존재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저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주말에 생각나는 직원들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주말에 생각났던 직원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주말에 있으시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 그분이 동료였던 분, 일부러 안 드시는 건가 없는 건가? 상사였던 분이요. 주말에 직원들 생각을 안 하시고 가족 생각만 하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주말에 떠오르는 직장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제일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제 위에 있습니다. 일단 이제 리더십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구피라고 하는 열대어거든요. 열대어인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베스킨라빈스라는 회사에서 그 개업 기념으로 구피 2마리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들을 길렀는데 한 1년 넘어가니까 한 200마리까지 늘어났어요. 와우, 잘 자랍니다, 걔들. 한 마리에 700원이니까 제가 한 14만 원을 벌었죠. 처음에 이제 얘들을 2마리를 놔뒀더니 새끼를 한 3, 40마리씩 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어미들이 새끼를 막 잡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어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이제 새끼를 이렇게 얘같이 이렇게 새끼를 베면 치어통에 넣어주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조그만 새끼들이 한 3, 40마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줘봤더니 덥석 잡아먹길래 한 보름 정도를 이렇게 거기서 키워서 내보내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200마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항을 너무 많이 넘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길래 제가 이제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기로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보면 새끼 2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3, 40마리 중에 이제 2마리 정도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길렀던 애인데, 한 마리가 배가 뚱뚱하고 새끼를 뱉길래 넣었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나오고, 2주가 지나도 안 나오고, 한 달을 있었어요. 비만 고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석방을 시켜줬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이제 리더들 중에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이제 리더시죠. 보니까 리더실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밥 사주는 직원, 밥 사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술도 사줍니다. 일 잘하면 너 정말 잘했다. 축하해.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일을 못하면 너 그거 잘못된 일이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게 뭐냐? 네 꿈이 뭐냐? 이제 이런 거 물어봐주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사는 참 좋은 분이죠. 그리고 이분 밑에 있으면 조직에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상사도 있죠. 일단 점심도 안 사고 저녁에 술 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밥 안 사는 분 있죠. 누구 생각나세요? 아시는 분 있죠? 그리고 일을 잘해도 칭찬을 안 합니다.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칭찬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일을 했으면 했고, 그래요. 또 이제 일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적해주면 싫은 소리 하면은 또 자기 또 미움받을 수 있잖아요. 안 해줍니다. 가족 얘기 절대 안 하고요. 미래, 비전 이런 얘기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상사 있어요. 좋은 상사, 나쁜 상사라고 제가 나눠볼게요. 조직에서는 좋은 상사가 승승장구하지 않고요. 나쁜 상사가 회사에서 안 잘립니다. 그쵸? 그쵸?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어떻게 성향하고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물고기를 치어통에 넣는 거나 안 넣는 거나 이 저의 취향인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의 미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이런 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시라면 앞에 있는 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30대에 계신 분들은 몇 살 정도까지 살까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살입니다. 네? 42이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80까지. 80이요? 80 더 사실 것 같은데. 건강해 보이세요? 아마 이제 거의 30대 같은 경우 90을 확실히 넘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0대도 거의 90 가까이 살 것 같거든요. 실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75세까지는 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75세까지는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75세에서 90살까지 15년은 돈 벌어놓은 거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구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겠죠. 돈 없고 친구 없으면 참 부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대략 55세에서 75세까지 20년 동안은 회사를 못 다니겠죠. 정년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개인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강의를 하고 살든 회사의 직원으로서 다니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면서 사는 인간관계 가지고 그 시점에서 남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될 거거든요. 근데 뭐 55세면 좋은데 45세가 될 수도 있고요. 40세가 될 수도 있죠. 일개미가 반란을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존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죠. 75세 이후든 55세 이후든. 그래서 부하 직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 그림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팔로우십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솝 이야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귀하고 여우하고 사자가 셋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먹을 거를 얻으면 셋이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니까 먹이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가 형이니까 당나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걸 좀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나귀가 3분의 1씩 똑같이 아까 중재자 여우 같이 이렇게 안 하고 똑같이 나눕니다.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우한테 네가 나눠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우가 자기 건 조금 하고 사자 걸 이만큼 나눠줍니다. 사자가 굉장히 흡족한 얼굴을 하면서 넌 이렇게 나누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니? 스승이 누구야? 이러면서 자기 거를 뚝 잘라가지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입찰을 하거나 이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을 같이 부릅니다. 사장이 너 아주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려웠고요. 경쟁이 엄청 치열했는데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팀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니 잘났다. 다른 과장입니다. 다른 과장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셨고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 프로젝트를 잘 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팀장 마음속에 굉장히 고맙습니다. 마음에. 그러면서 사장님이 팀장도 잘했고 담당자도 잘했고 아주 그러면서 포상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조직에서 보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사실 팔로우십 밑에서 위를 갖다가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성과 냈을 때 자기 성과 낸 건 남들도 다 알거든요. 그때 그 공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 사람도 고마워하고 자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소통 얘기를 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요즘 이제 고민이 이제 소통들이 좀 많은데, 옛날에 이제 어느 집에 당나귀하고 애완견이 있었습니다. 애완견은 이제 푸들이라고 하든지 뭐 할게요. 근데 애완견이 있는데 얘는 집에 있으면서 주인한테 아양도 떨고 집에서 있으면서 주인 다리 위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깡충깡충 재롱도 떨고 그리고 이제 혀로 이제 주인의 손바닥도 핥습니다. 그죠? 개 좋아하세요? 애완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네.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나귀가 그걸 보고 자기는 맨날 일만 하고 건초더미만 주고 가끔 보너스라고 당근만 주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문이 열렸길래 문을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엉덩이를 막 흔듭니다. 그랬더니 장식장이며 서랍이며 식탁이 다 부서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나귀가 손을 갖다 이렇게 들더니 주인 어깨에다 탁 얹습니다. 주인 죽을 것 같겠죠? 급기야 혀를 내밀더니 그 큰 혀로 침을 뚝뚝뚝뚝 해서 얼굴을 핥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당나귀를 패가지고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소통, 이제 자기의 표현 방식인데요. 이게 여우와 두루미 얘기인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우하고 두루미 이제 아시죠? 얘기 다 아시죠? 이 얘기 모르시는 분은 초등학교 나오신 거 아니시죠? 여우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우가 두루미를 약 올리려고 불렀을까요? 생각해보면 여우가 뭔가 고마운 일이 있어서 두루미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 방식대로 널쩍한 접시에다가 고기 스프를 담아준 거죠. 두루미는 기분 좋게 왔는데 못 먹을 걸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불러가지고 호리병에다가 생선 스프를 담아서 주는 얘기죠.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간에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가족 오락관. 이 귀에다가 이제 헤드폰 쓰고 서로 얘기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이 부분 제가 보면은 조직에서 소통 부분은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그리고 헤드폰을 쓰고 있는 다음에는 소통이 안 된다.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조직에 직원들이 12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도 발렌타인데이가 토요일이었어요.
이번 그 화이트데이 때 그 여직원들로부터 남자 직원들한테 사탕 받으신 여자분들 계세요? 사탕 받으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손을 안 드시는 건지 못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그 발렌타인데이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남직원들한테 초콜릿 안 줬어요. 화이트데이도 공교롭게 토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안 주더라고요. 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또 토요일이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안 주더라고요. 화이트데이가 이제 일요일이었거든요. 제가 그 파리바게뜨에 가가지고 그 초콜릿을 이제 8개를 샀어요. 사탕을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메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놔 줬어요. 그때 6명이 잽싸게 와가지고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감사하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2명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받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책상에다 놨거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겠죠? 예. 너 왜 인사 안 해라고 얘기하면 더 추접스러운 일이죠?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시무룩한 얼굴을 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면 활짝 웃으면서 예, 실장님 하고 굉장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그 중고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회식을 하거나 제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소통의 차이거든요. 이런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야, 왜 나한테 사탕 줬는데 고맙다고 안 해 하면 저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소통 얘기를 좀 드렸고요. 위기. 이제 우리가 이제 위기가 좀 올 수 있는데요. 이제 제 그림에는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총 65편의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오늘 한 20% 정도 해가지고 15개 정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위기가 이제 올 수 있습니다. 많이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솝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개가 지나가다가 늑대한테 잡혔습니다. 늑대가 아흥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늑대님, 제가 요즘 몸이 좀 아파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우리 주인이 오늘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 좀 찌워 올 테니까 그때 좀 잡아먹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따 6시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늑대가 그래. 6시에 안 오죠? 네. 그 다음에 당나귀가 있다가 그냥 잠깐 신경 못 쓰는 사이에 늑대한테 또 잡혔습니다. 늑대한테 잡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늑대님, 제가 지금 여기 발에 가시가 찔렸는데 저를 잡아먹으시면 가시가 입에 찔리시니까 가시를 뽑고서 드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내밉니다. 늑대가 이렇게 뽑으려고 보다가 그냥 당나귀의 뒷발에 맞았겠죠. 특히 턱뼈가 날아갔겠죠.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제 죽게 됐는데 제가 춤을 좋아합니다. 제가 티아라도 좋아하고 카라도 좋아하는데 카라 엉덩이 춤 한 번만 치게 피리를 좀 불어주세요. 뭐 이게 늑대가 호의를 베풀죠. 그래서 피리를 붑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늑대를 갖다가 이렇게 쫓아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위기 상황들이 많이 올 겁니다. 조직에서. 위기 상황이 이제 욕먹는 위기도 있을 거고 사업이 망가지는 위기가 있을 거고 결정적인 위기는 회사 잘릴 위기 있는 거죠. 이때 지혜를 발휘하셔야 된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지혜를 발휘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특히 늑대 공격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을 달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습 공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내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처리하게 해도 되는 겁니다. 조직에서. 자기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이제 카툰에 있는 건데 카레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가지고 믹서를 준비하고 카레 요리를 믹서에 넣고 갈고 빨대로 빨아먹는다.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거죠.
일단 살다 보면 입에 칼에 묻혀야 되는 일이 있고요. 위기 반드시 오지만 소낙비를 일단 피하는 게 지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쁜 사람.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논란이 좀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늑대가 이제 양들이 있는 데를 돌아다닙니다. 이제 양치기가 이제 늑대가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경계를 잔뜩 하죠. 근데 늑대가 슬슬 지나다니기만 합니다. 그 다음날도 늑대가 오더니 슬슬 지나다니기만 해요. 3일째 돼도 슬슬 지나다니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양치기가 약간 늑대에 대한 경계심이 약간 흐트러지고 있는데 하루는 늑대가 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비열한 상사나 동료의 행동이 궁금합니다. 그러더니 늑대가 다시 나타났어요. 반가워요, 괜히. 늑대인데. 하루는 이제 양치기가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늑대가 슬슬 돌아다닙니다. 양치기는 일을 보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와보니까 양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뭐 집을 빼앗은 암캐 부분도 아까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마음 아파하는데 나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쓴 책에는 나쁜 사람은 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약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조직 생활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의 3분의 1은 일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2시간, 뭐 8시간 내내 괴롭히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아주 평면적으로 서로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나쁜 사람인데 자기가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솝은 나쁜 사람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솝 이야기는 26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얘기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번역되고 옮겨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솝 메시지가 2600년을 갖다 생존하는 이유는 그 속에 어떤 삶의 진리나 인간관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2600년 동안 유효한 거겠죠. 근데 이제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겨울에 뱀이 땅에 얼어서 죽어가길래 어떤 사람이 뱀을 자기 뱃속에다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줬더니 뱀이 몸이 풀리더니 그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한 10편 이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솝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농장을 하고 있는데 여우가 맨날 와가지고 닭도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뭐 양도 잡아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꿎은 송아지, 이제 황소가 될 송아지를 갖다가 물어서 죽이고는 못 끌고 가니까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우만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는 여우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우 꼬리에다가 큰 동아줄을 묶은 다음에 기름을 쳐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때는 여우가 뜨거워가지고 도망을 막 달아나는데 해필이면 추수를 위해서 걷어놓은 곡식들을 있는 데에서 장렬히 죽습니다. 곡식은 다 타버렸겠죠.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한탄을 하죠. 후회를 하고.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보면 자기를 괴롭히고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제 회사를 못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회사를 퇴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사와의 갈등입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될 텐데. 그래서 막판에 진짜 이 사람을 갖다가 복수할 기회가 오잖아요. 참으면. 거의 100%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힘이 없고 자기는 복수할 힘이 있기 때문에 복수하는 거거든요. 복수 안 하고 자기의 발전을 찾죠. 이솝 메시지는 복수하지 말라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핵심 인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많이 피곤하시죠? 아직 일어나신 분은 없으신데
일어나고 싶은데 주변 분들 때문에 못 일어나신 분이 있으면 가셔도 됩니다. 이 제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당나귀하고 여우가 서로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진짜 의리를 지키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고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숲을 걷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어흥 하니까 여우가 사자한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님 제가 당나귀를 잡게 해줄 테니까 저를 살려줄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하겠죠 사자가. 여우가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함정에 빠진 거를 안 사자가 제일 먼저 여우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 강의를 할 때가 좀 있는데요. 이솝 이야기를 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쓴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나는 생존 비법인데 애들이 읽어서 도움될 게 별로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각색은 막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얘기도 보면 지혜롭게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여우한테 속은 당나귀 얘기 나오죠. 그리고 당나귀와 신의를 저버린 여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여우하고 약속 안 지킨 사자 얘기 나오죠. 2000년도에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2001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200명 정도 되는 성과를 많이 내는 고성과자들한테 당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고르시오 했는데 80%가 프리 에이전시, 자유계약 선수로 골랐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종업원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가 뭐냐면 프리 에이전, 언제고 자기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나라도 아마 거의 이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핵심 인재들이신 것 같아요. 사실 조직에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공부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오늘 몇 명의 사람들을 좀 만났는데 연세가 이제 55세 되신 분인데 이제 그 사업을 하신 10년 되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정 실장 회사 더 오래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나오면 고생이야. 나오고 나서 6개월 동안 후회했어. 남보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회했어. 6개월 동안 후회했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 후배를 만났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꼭 조언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작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라.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원 퍼슨 컴퍼니. 뭐 이게 뭐 개똥 철학 같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작은 회사하고 큰 회사라고 놓으면 회사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때 자기가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월급쟁이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해서 그만두지만 자기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 다음에 큰 거래처가 생길 때까지 거기하고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가 필요하면 바꾸는 거죠. 발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개념들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가정 얘기를 제가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골지와 서울지. 아시죠? 시골지가 서울지 집에 갔습니다. 서울지 집에 갔더니 굉장히 맛있는 부엌을 보여주고 창고를 보여줍니다. 먹으려고 했더니 쥐덫이 날라오고요. 주인이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시골지가 막 같이 도망 다니다가 나는 맛없는 곡식 먹고 그리고 썩은 사과 먹는 시골이 더 좋다라고 하고 이제 떠나는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높은 지위 그리고 많은 연봉 이런 거를 받으려면 상당히 리스크가 많을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오히려 이제 보면 자기가 가족들하고 그래도 저녁 때 되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은 연봉이 거의 작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요즘 연봉도 많으면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수입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그분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픈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막 몇십 명 만나가지고. 그래도 요즘 수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의원 받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여유를 가지려면 연봉이나 그리고 높은 지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높은 연봉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휴넷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휴넷의 조영탁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저한테 행복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수강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아주 슬픈 음악을 쭉 깔아주면서 자기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자꾸 불어주는데, 온라인 교육하다 울 뻔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진단이 나오는데, 아버지 지수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나왔어요. 개인의 삶은 되게 높은데, 아내와의 애정도가 너무 점수가 반도 안 돼요. 그리고 아내와의 권력 균형도는 그래도 반 정도 되고, 자녀와의 친밀도는 높은데 자녀 교육은 꽝이에요. 그쵸? 이 참 부끄러운데 이런 걸 왜 보여주죠,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수강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 남자분들의 데이터인데, 개인의 삶은 높은데 아내와의 애정도가 되게 낮아요. 자정도의 친밀도는 높고, 이거 제 거죠? 이런. 제 거죠? 요거는 제 거고, 이런 편집 실수가 있었네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자료는 어떤 거였냐면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보면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챙기는 형태로 드러나고, 아내와의 친밀도나 이런 게 되게 낮은 걸로 나왔고요.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떨어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남자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처한 환경들이 좀 이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 남편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친밀도 이게 너무 떨어지고 있대요. 가족의 중심은 부부랍니다. 이제 뭐 제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일단 가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쓴 그 내용 중에 이솝 이야기는 책에 있는 거고, 이제 직장 생활의 리얼 스토리는 이제 책 속에 좀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만 쭉 나눠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들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옛날에 이제 원더걸스 얘기나 이제 소녀시대 얘기 썼더니 막 5,000명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한 5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제 블로그 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직장인인데 책을 쓰고 났더니 굉장히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애들 선생님한테 제 사인을 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선생님들이 참 훌륭한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다예요. 근데 애들이 되게 좀 흐뭇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장인 어르신도 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참 책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90까지 살 거잖아요. 그렇죠? 90까지 안 살면 건강한 사람 아니죠? 일개미 아니죠? 여러분들도 책을 좀 이렇게 쓰시고 싶을 것 같고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혼자 일기 쓰면 일기 출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기 출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 혼자 써놓으면 그거 나중에 출간하기 어렵거든요. 뭐 하시냐면요.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글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의 글을 갖다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모으면 책을 자기 이름으로 된 걸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더 살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꿈을 저하고 오늘 만난 자리를 통해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시작하는 활동 중에 한 개가 그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컬럼을 쓰고 있는데요.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최다 추천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팬레터도 보내주시고,
여기는 이제 새로 컬럼니스트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제 책을 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런 거 올리면 5천 명씩 와서 보세요. 굉장히 좀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일단 제가 요즘 하는 일이고요. 이거는 2,500명이 뭘까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메일을 받아서